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성화의 불은 내려가고 2028년 LA 올림픽을 예고하는 폐회식장에서 한 프랑스 여학생이 고맙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방향을 따라가니 중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보입니다. 도대체 여학생은 어떤 것이 고마운 것일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앙띠 패티입니다. 저는 학교에 제출할 논문의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만큼 어떤 주제가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논문으로 펼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던 와중 곧 다가올 파리올림픽에 맞춰 스포츠와 국제 정치외교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자신들의 논문 주제에 관해서 교수님께 발표를 하였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제관계와 정치적인 이슈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한번 다뤄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며 스포츠와 정치외교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논문화해보겠다고 교수님께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스포츠라는 주제를 선정한 저에게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앙띠, 이 부분은 엄청 폭이 넓어. 표면적인 탐구보단 심도 깊게 접근해야 할 거야. 할 수 있겠니? 저는 말했어요. 폭이 넓은 만큼 제가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아지잖아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역사와 정치외교의 상관관계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하는 논문인 만큼 심도 깊게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한 뒤 저는 우선 각국의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과 남미 국가들의 경쟁 구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유럽과 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알려져 있죠. 스포츠가 외교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찾긴 했지만 그들의 경쟁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올림픽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려는 열망보다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의 경쟁은 비교적 평화롭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개의 또 다른 대륙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대륙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의 눈이 갔죠. 메달의 개수로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듯한 행보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동북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특히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간의 경쟁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들 세 나라 간의 관계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도 매우 복잡하기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향해 비아냥대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중국은 코로나 이후 실추된 자국의 명예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개수로 증명하겠다고 하며 스포츠 강국인 미국을 이겨 1위로 도약하여 대중국의 굳건함을 보여준다고 하였고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능가하는 대활약으로 금메달을 쓸어오겠다는 포부를 보였죠. 그런데 웃긴 점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적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고 일본은 한국의 국력이 쇠했다고 말했어요. 두 국가가 공통으로 한국을 언급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큰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정치적 접근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논문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파리올림픽이 시작되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죠.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저는 개최 전부터 다양한 잡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세계 각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해 외교적 화합을 이루는 올림픽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많은 관중이 모이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이 전 세계 외교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각국이 서로를 비난하며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유치한 이후 개막까지의 정보를 수집하던 중 몇 가지 흥미로운 이슈들이 눈에 띄었어요. 먼저 생강의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생강이 오염되었다는 소식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 의해 빠르게 퍼졌죠. 생강의 수질이 무슨 소용이냐 하겠지만 이전 도쿄올림픽 때부터 야외 수영 종목을 진행하며 파리 역시 야외 수영 종목을 생강에서 진행한다 했죠. 도쿄 앞바다엔 방사능, 프랑스 생강엔 똥물이라는 네티즌들의 악플들이 본물 터지듯 올라왔지만 강경하게 정화 사업을 펼치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강행하였고요. 또한 선수촌의 냉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위 속에서 선수들이 겪을 불편함에 대한 우려도 커졌어요. 마지막으로 저탄소 정책에 따른 식단 문제까지 논란이 되었어요.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선수들인데 무더위 속에서 먹을 새로운 저탄소 메뉴가 과연 선수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이러한 비판들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어요.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면 완벽함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비난의 장이 될수록 제 논문에 옮길 화제가 많아지기 때문이었죠. 특히 국제정치와 스포츠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제 논문 주제와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스포츠 정신과 페어플레이로 정치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의 불행이 즐거움이라고 지루한 논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요소는 외교적 이견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란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이 모든 잡음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마침내 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면서 개막식은 완벽하게 시작되지 못했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제가 가져가야 할 논문의 방향성을 계속 인지한 상태로 생강 옆에서 개막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생강 위를 가르는 다리에서는 수많은 공연이 진행이 되었고 유람선을 타고 각국의 선수단이 생강을 따라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박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가뜩이나 논문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국가를 예의주시하던 제 귓가에 한국 선수단이 등장할 때 프랑스어로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실수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북한은 핵을 보유한 공산주의 이념국가로 한국과 뿌리는 같지만 엄연히 다른 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실수를 목격한 순간 저는 속으로 소재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복잡한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국호 구분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실수를 저지른 상황에서 이 올림픽이 과연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논문의 방향성을 이쪽으로 한번 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막식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국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번 파리올림픽의 한국은 2020 도쿄올림픽 때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출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목표였지만 그만큼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방향성을 틀어볼까 하는 고민을 명확히 잡아준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파리올림픽 개막 전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었고 엄청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기재된 한 칼럼이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파리올림픽은 가라앉는 한국의 상징.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틈새 종목만의 출전. 나라가 의기소침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칼럼은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의 존재감을 대놓고 비하하며 한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칼럼에서 일본은 한국이 올림픽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세계 언론이 자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파리올림픽의 동향을 소극적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그리고 올림픽에서의 활약은 경제 지표나 군사력 지표와는 다른 차원의 국력을 상징하지만
한국의 국력은 많이 쇠했다라고 덧붙이며 한국을 깎아내렸어요. 게다가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에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싸왔다는 사실을 두고도 비난을 퍼부었어요. 도쿄올림픽 당시 방사능에 대한 우려로 도시락을 싸온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청정지역 파리에서까지 도시락을 싸오는 것은 파리를 더럽고 불순하다고 대놓고 비판하는 처사라며 프랑스와의 관계에도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엿보였죠. 저는 진짜 한국이 프랑스를 더럽게 여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칼럼의 내용을 더 깊이 읽어보았죠. 일본은 칼럼을 통해 한국에게 파리올림픽은 가라앉는 한국의 상징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선수단 규모가 도쿄올림픽의 232명에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144명으로 현저히 줄어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수치를 비교하며 작아진 한국이라고 비꼬았죠. 그리고 한국이 도쿄올림픽 때 방사능 문제를 지적하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 가서는 조용히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때려잡아야 할 야만국 일본에서 존경해야 할 문화대국 프랑스로 무대가 옮겨져 조용한 것인가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국가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자존심과 외교적 입지를 드러내고 서로를 도발하는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일본의 이 발언들은 한국을 도발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 느낌이 강했죠. 그동안 제가 분석한 대로 국가 간의 위치와 외교적 대립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이 상황을 보며 제 논문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 구경이 재밌다는 말처럼 이런 정치적 갈등을 지켜보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파리올림픽 개막 전 일본의 도발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안으며 파리올림픽은 개막하였고 한국의 별다른 대응 없이 각 종목별 경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국의 메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국인 프랑스보다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들의 경쟁 구도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어요. 논문에 쓸 정보 수집에 몰두하며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죠. 한국과 일본에만 포커스를 맞추던 중 한국이 양궁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기자회견장에서 한 중국 기자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국이 양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두고 운이라고 평가절하했어요. 그는 한국의 금메달은 운에 불과하다. 10m 공기소총 경기에서도 0.1mm 차이로 운을 가져갔고 이번 양궁 경기에서도 4.9mm 차이로 운을 챙겨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즉각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특히 스포츠 외신들과 선수들은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외신과 선수들은 운도 실력의 일부이고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반박하며 중국 기자의 발언에 강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중국 기자의 발언은 단순한 스포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넘어 한국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비난했던 것에 이어 이제 중국까지도 한국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문화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죠.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국가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겨냥함으로써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경쟁 구도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올림픽이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때 있었던 한국의 국호를 잘못 부른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을 때 그 사건이 이미 양국 대통령 간의 화해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실수였지만 결국에는 외교적으로 해결된 사례였어요. 이 역시 국제적인 행사에서 정치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제 논문의 방향이 잘 잡혔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 논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에 내심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기자의 발언이 분명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은 상대를 존중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명확하게 드러냈죠. 프랑스인인 제가 봐도 화가 날 만한 내용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이 자신감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건 단순히 스포츠에서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자신감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산업에서의 놀라운 발전,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이 이룩한 다양한 경제적 성공은 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바로 이 자신감과 차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파리올림픽에서 그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특히 시상식에서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모든 선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메달 세레머니를 기념할 수 있도록 셀프 촬영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 전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삼성의 자신감,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과 마케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시상식 때 휴대폰 반입이 허용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전의 올림픽에서는 시상식에서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었었지만 삼성이 저번 올림픽부터 이 조항을 깨부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하더군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이 한국의 자신감이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대응과 그들이 보여주는 자신감을 제 논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국이 왜 선진국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자신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제 논문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논문을 준비할 때 저는 스포츠 축제에서 동북아시아 3강인 중국, 일본, 한국의 기싸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한국이 이러한 기싸움에서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논문 방향을 조금 수정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SNS에서 코리아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특별한 장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코리아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그대로 파리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한국의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한국적이었고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예술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인상적이었던 점은 다른 나라의 홍보관과 비교했을 때 유독 코리아하우스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리아하우스를 찾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스며든 한국적인 요소들을 더욱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죠. 저는 코리아하우스 안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코리아하우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한 외국인은 코리아하우스가 처음 오픈한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여기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한국 선수들을 인종 구분 없이 응원할 수 있으며 배고플 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장소를 두고 다른 곳을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죠. 그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단순히 소비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감 있게 이 올림픽에 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성공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야말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논문은 이제 한국의 문화적, 정치적 힘을 중심으로 한 성공 사례로 더욱 명확한 방향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과 언론이 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을 더욱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녹여낼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 한국 배드민턴협회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숨에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본과 중국 언론은 이를 놓칠세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의 내부 갈등과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내부에서조차 통제가 되지 않는 나라라는 식의 논조로 한국의 스포츠 체계와 협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중국 언론은 이런 식으로는 한국이 더 이상 스포츠 강국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쇠퇴를 예고하는 기사를 내보냈죠. 특히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귀화가 답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까지 내놓았습니다. 스포츠 메달을 많이 따지 못하는 한국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스포츠 강국인 중국으로 귀화하라는 조롱 섞인 내용이었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작은 문제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한국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이슈였지만 일본과 중국이 이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건은 또한 한국의 내부 갈등이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갈등과 문제들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그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보여준 자신감과 문화적 위상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한국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논문은 이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 성공 뒤에는 어떤 도전과 과제가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긍정적인 면과 그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한국의 과제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 제 논문의 마지막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해 스포츠 축제의 정치 외교적 방향성에 대한 명과 암을 나눌 것이고 그 예로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논문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 논문의 방향성을 잡아준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겐 이번 파리올림픽의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대단한 한국,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8 LA올림픽에서 태극전사, 태극낭자들의 금메달을 향한 레이스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